예, 축구를 하다 보면 매 순간 거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사실 손흥민의 가마차기, 이강인의 무회전킥, 황희찬의 헤딩까지 한국 축구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경기였습니다. 어제 경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평가전이 아니라 월드컵 예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상대팀 입장에서도 친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가진 경기이고 한국의 공격수들에게 거친 태클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의 축구 소년들은 월드컵을 꿈꾸며 달한 경우가 많고 예선임에도 마치 인생을 건 사람처럼 참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강팀 입장에서 약팀의 거친 플레이에 대해 말하는 손흥민은 우리가 기억하는 품격 있던 축구 강국들의 스타 플레이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기보다 객관적이었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왜 경기만큼 빛났으며 한국 축구에서 유럽 축구의 향기가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아는 지역에 따라 축구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단 하나의 공통점을 말하라면 조직력이었습니다. 대표팀 스쿼드에 여러 국가의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즐비한 유럽이나 남미팀에 비해 아시아 팀들은 대부분 자국 리그 몇 개의 강팀에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66년 월드컵 8강에 오르자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양지축구단이란 팀을 만들고 극대화된 조직력으로 메르데카컵에서 우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제 출동한 공격수들은 토트넘, 파리, 울버햄튼, 마인츠 등 다양한 국가와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빼고 소속팀만 보면 빅리그를 보유하지 않은 유럽이나 남미 국가의 대표팀을 연상케 했습니다. 11명 중 같은 소속팀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표팀은 다양성을 가졌고 소속팀의 레벨 또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 선수들은 벨기에 클럽에서 뛰는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자국 무대에서 자주 만나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소속팀 명단으로 보면 마치 과거 한국과 유럽팀의 월드컵 본선을 떠올리게 하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의 대결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올해 합을 맞춘 수비 조직력으로 방어했고 한국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상대는 중앙을 텅텅 비우고 파이브백을 베이스로 한 두 줄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역시 월드컵에서 강팀을 상대했던 과거의 한국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조직력의 극대화를 꿈꾸는 아시아팀에게 좋은 롤모델은 2002년의 한국 대표팀입니다. 당시 대표팀의 유럽파는 안정환, 설기현이었고 교토의 박지성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K리그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협회를 통해 K리그의 양해를 구하고 대표팀과 클럽팀에 육박하는 엄청난 합숙훈련을 진행하며 유럽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역사를 남겼습니다. 대부분이 자국 리그 선수로 구성된 아시아팀들은 이후에는 한국의 결과를 재현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팀 또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그때 같은 장기 합숙은 불가능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팀은 포백 베이스의 빌드업 축구가 정착되었고 개개인의 능력이 더욱 빛을 내는 형태의 축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축구가 가능한 이유는 역시 한국이 보유한 슈퍼스타들의 능력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 스쿼드 대부분의 멤버가 해외파로 채워지고 양박상용이 역대 최강의 한국팀이란 칭호를 얻으며 남아공으로 향했었습니다. 하지만 양박상용, 구자철 등이 사라지고 한국팀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손흥민이 가져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역사적인 윙어 손흥민의 압도적인 커리어가 당연히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은퇴한 해외파들을 대체할 새로운 자원의 탄생과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성이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이청용이 20대 초반의 나이로 EPL에 직행하고 볼턴의 에이스가 되었으며 기성용도 유상철이란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던 시대에 비하면 특정 기간 한국팀은 손흥민 한 명에게 과도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표팀 득점의 모든 기점은 이강인에서 출발했고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손흥민 원맨팀으로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은 다행히 손흥민과 이강인을 함께 응원하는 팬들이 많지만 일부 채널에선 두 명을 마치 라이벌로 묘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이고 클럽 커리어만큼이나 대표팀에서의 성취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꿈을 위해 절대적인 동료이자 서로에게 가중될 상대의 밀집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경기장의 동맹 관계입니다. 둘은 절대 라이벌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팀에 집착스러울 정도로 강한 열정을 가진 공통적인 성격은 한국 축구 팬의 입장에선 축복입니다.
특히나 손흥민의 은퇴 이전에 이강인이 등장해 같은 시대의 조우함과 두 명의 시너지를 지켜보는 것은 어쩌면 미래의 한국 축구 팬들에겐 영상으로만 만날 진기명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이강인 레벨의 선수가 매년 등장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팀 공격의 모든 시발점이 손흥민이었던 경기가 존재했고, 이는 대표팀과 손흥민 모두에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경기로 증명되었듯 손흥민의 특장점은 공격 그것도 마무리이고 미드필더의 위치로 내려가 빌드업에 관여하는 순간 한국은 세계 최고의 피니셔를 전방에서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공격의 기점 이강인의 탄생은 다음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데스크와 뛰던 토트넘 시절처럼 자신의 장점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의미입니다. 동갑내기 이재성이 지금이 최전성기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매년 성장하는 것, 황희찬의 부상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까지 한국 축구뿐 아니라 손흥민 개인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오래도록 손흥민이 소속팀에 비해선 대표팀의 활약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토트넘과 한국팀의 레벨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팀의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는 토트넘에 간다면 주전으로 출장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레벨에 올라 있습니다.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면 한국팀이 토트넘이란 구단과 비교해 절대 약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김민재의 경우 로메로, 반더벤이 빠진 지금 토트넘의 입장에선 마치 말디니처럼 보일 정도로 민헨에서 많은 경기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멤버 구성에 비해선 과거만큼 강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최근 경기들에선 기대를 충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는 강팀보다 완전히 잠근 약팀을 상대로 다득점 연승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전술의 발전은 강팀의 성장 그래프보다 약팀들의 성장 그래프를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3부 리그팀에 패배한 민헨, 월드컵 본선행에 실패한 이탈리아 대표팀 등의 사례는 앞으로 더욱 많은 횟수로 발견될 이변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적어도 월드컵 지역 예선에선 오래도록 이변에 희생양이 된 기억이 없고 티켓이 늘어나는 만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악몽은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했듯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팀에서 뛰는 지금 대표팀에게 월드컵 예선은 3년 후 본선을 위한 예습입니다. 월드컵에 임박해서도 과거 같은 장기 합숙은 없습니다. 이미 대표팀은 2026년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였고 개개인이 빛나는 대표팀이 강한 조직력 또한 갖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흥민을 선수 이전에 사람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특히나 부와 명성을 가진 운동선수 중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흔히 봐왔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매 순간 거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강팀하고 경기를 할 때는 계속해서 거칠게 경기를 하자라고 말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아시아 팀에서 저희랑 경기할 때는 분명히 다들 거칠게 하려고 할 거고, 또 저희를 화가 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휘말리지 않고 저희 플레이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경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팀이라고 해서 저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저희가 해야 할 플레이를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산업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제 출전한 싱가포르 선수들의 가치 전부를 합쳐도 손흥민 한 명에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기에서 싱가포르 선수에 의해 손흥민이 부상을 입는다면 토트넘 입장에선 재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강팀의 입장, 약팀의 입장을 각각 공감하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종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친 플레이를 지적했다고 상대가 태클을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월드컵 예선은 누군가에겐 인생을 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에는 거친 축구계에서 적어도 존중을 얻을 수 있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국과의 경기, 여전히 비인간적인 태클이 손흥민에게 쏟아진다면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군자가 누구인지는 경기장에서 쉽게 가려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성기 손흥민에겐 마지막 월드컵에 성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성의 마지막 아시안컵에 함께 출전하여 눈물을 흘렸고 형들이 사라지자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대표팀 주장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동생들이 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 황희찬의 오른발, 김민재의 태클은 더 이상 손흥민에게 양박상용을 그립지 않게 합니다. 각자의 꿈을 품고 모든 걸 바치는 월드컵 그 마지막 순간에 2002년 키드 손흥민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길 기원합니다.